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금 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후 대선 총선 동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언제냐고요? 바로 어젯밤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때문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탄핵안이 상정되자 최상목 부총리는 즉시 사퇴했고 오늘부터 대통령 권한 대행, 사실상 초유의 대대 대행은 2주 후 사회부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이 모든 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집 파기환송과 함께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전국은 경랑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본격화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다시 보여드리면서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의 취재를 도와줄 대변인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쫓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조금 전 국회에서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한 모습 보셨습니다. 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선관위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전 총리 대선 출마 선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내외적인 그 초유의 상황들 속에서 네. 거기서 이제 타개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그런 것이 들어있는, 느껴지는 그런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의 위기라는 것은 12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법치 질서가 무너지고 후진국으로 갈 수 있다. 독재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그런 위기감,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그 국외의 위기라는 것은 통상 질서가 이제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진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에서 그것을 제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반면에 민주당의 친중 친북 노선 그리고 반기업 반시장 그 노선으로 과연 이 21세기 글로벌 질서를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런 그 엄청난 위기감, 그런 네. 것이 아마 이 한덕수 대행을 결국 이제 대선으로 불러낸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직후의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쪽방촌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광주를 찾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 전 총리의 첫 일정은 어떤 의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네. 간접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광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호남 출신의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라든가 호남도 자신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첫 순간부터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네.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고 하지만 호남 출신을 숨겼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또한 내란, 계엄으로 인해서 참혹한 현실을 맛보았던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란 정부의 2인자였던 한덕수 대행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방문한 것들이 그렇게 큰 반향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한덕수 대행과 함께한 부분은 네.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 전 총리 사퇴 이후에 권한대행 업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가야 했지만 어젯밤 민주당의 탄핵을 강행하면서 최 부총리까지 사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혼돈의장이었던 어제 국회 모습 보시고 오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최상목 탄핵입니까? 갑자기 이제 국가를 멈춰 세우겠다는 건가요? 장경태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소개를... 탄핵안이 처리가 되면은 바로 사퇴를 하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입장 많으실까요? 거치 벌어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어제 밤 상황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 표결까지 갔다가 최 부총리의 기습 사의 그리고 어제 자정까지 임기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20분 만에 사표를 수리하면서 탄핵소추안 투표 중지 사태까지. 이 어제의 사태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대변인님. 지금 그 장면들을 보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항의밖에 없어요. 항의. 근데 국회라는 것은 원래 다수당도 있고 소수당도 있고 그래서 다수당이 과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수당의 의견도 반영하고 협의도 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구성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보이는 태도는 일관되게 그렇습니다. 우리 다수당이니까 우리 맘대로입니다. 나머지 당은 필요 없어요. 사실 국회를 열 필요도 없어요.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것이 만약에라도 이재명 후보가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없어요. 어제 판결 나오니까 사법부 막 겁박하고 뭐 두고 봐라, 두 달만 있다 봐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모습들로 결국 이제 또 탄핵을 하는데 9번이나 탄핵이 다 그 기각됐는데도 사과 한마디가 없었고 왜 탄핵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저 뉴스를 보고 좀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든지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왜 경제부총리가 탄핵되는 거죠? 근데 저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더 굳히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민주당 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위원장님. 실은 한덕수 후보 자체를 보면 3년간 뭘 했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고 내란까지 범했는데 2인자가 출마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던 이유도 결국 전국 안정이거든요. 네. 경제 안정이고. 근데 대선 관리자, 경제를 총책임지는 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버렸어요. 그럼 이제까지 권한대행의 권력을 가지고 대선 후보 일정을 갔다는 거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어제 사퇴를 했는데 실은 탄핵 받고 정지되는 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둔 거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 캠프로 가려고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집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9일 만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죠. 특히 파기환송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좀 재판을 한 이후에 했더라고 한다면 그 충격이라든가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건데 9일 만에 6만 쪽에 달하는 기록도 보지 않은 채 선고했다는 것이 뭐 거의 확실해 보여서 지금 온갖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게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가져갈 것 같아서 실은 저도 좀 힘든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왜 탄핵을 한 건가요? 정치적 탄핵이라고 봐야죠.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온건파들이 최상목 대행도 탄핵하지 말자. 한덕수 대행도 탄핵하지 말자. 국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초특급 스피드로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거든요. 이건 사법부마저도 정치적인 해석이잖아요. 보수가 10분, 진보가 2분이었는데 10분은 유죄다. 2분은 무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법부 또한 정치적으로 갈린 거거든요. 원래 법원이라고 하는 건 법적 안정성도 좀 추구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정치적으로 갈려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뭐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라고 합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왜 사표를 바로 썼을까요? 오늘 그날 어젯밤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겠죠. 네. 원래 그 추경안 처리하려고 열었던 회의예요. 근데 네, 본회의가. 갑자기 네. 그 보복 탄핵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럼 바로 이제 직무 정지되는 거잖아요. 이제 벌써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바에는 사표 내는 것이 그 온당한 것이죠.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국익과 국민이 염두에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행동은. 우리한테 이렇게 되니까 우리 바로 국익이고 국민이고 없어. 이거 그냥 탄핵. 마치 탄핵을 무슨 그 본인들이 뭐 벌 주는 징계의 도구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로써 이 권한대행직은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주호 권한대행의 출근길 모습 보시고 오겠습니다.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은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또 국무위원들과도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선 전 한 달여 동안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에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줄줄이 공석된 상황에서 관세 등 이 통산 전쟁 이런 와중에 지금 경제수장이 공백이 된 상태거든요. 이 국정 공백 우려도 사실 많이 큽니다. 네, 이제 한 달 이제 남짓 남았습니다. 네, 대선까지. 그 사이에는 이제 현상 유지 잘하고 안정되게 하고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네. 선거 관리는 중앙선관위가 밝혔죠. 선거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거기에 뭐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인 것이고요. 그런 역할은 잘 해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통상 문제는 2+2 한미 협의에서 7월 패키지, 그러니까 7월에 종합적으로 다 타결하는 것으로 큰 틀을 잡아놨고 그 이제 후속 실무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새 정부 출범하고 나면은 7월에 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군 준비 태세도 뭐 최고 수준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우려스럽긴 해요. 지금 수장들이 전부 다 공석인 상태여서 국무위원도 그 명수를 셌더니 좀 저도 14명? 이주호 교육부 총리까지 권한 대대행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은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이 어떤 모든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사법부마저도 너무나도 초특급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느 선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으로 사법부도 개입했다라고 보고요. 관세 전쟁의 상황에서 트럼프하고 맞서서 일본이나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빨리 뭐 최상목 부총리 등을 보냈죠. 산업부 장관까지. 네. 그래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큰 틀의 합의라고 하는 게 무슨 합의가 있겠어요. 사실상 7월 달이면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데 있어서 기반으로 만들려고 한 정치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되고요.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출마가 가능할지 아닐지는 더 지켜봐야 될 정도로 국가적 불안정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어제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재판 후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상고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사필 규정 알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네, 우종환 법조기자 나왔습니다. 우 기자, 이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던 1심과 마찬가지로 이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김문기가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 네.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가 사실 이제 발언이 기소된 발언이었는데요. 네. 앞서 말한 김문기 몰랐다 이거는 뭐 1심, 2심, 대법원까지 공통적으로 다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인식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다 무죄의 판결이 났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골프 발언인데요. 이 골프 발언에 관해서는 1심은 유죄, 2심 무죄, 다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백현동 발언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백현동 용도 개혁, 용도 상향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 있었다고 거짓말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이었죠. 네네. 여기에 관해서도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판결을 취지로. 내린 겁니다. 네네. 역시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만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를 전제로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게 정리를 해보면요.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준 이유는 네. 이 발언을 하나하나 쪼개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네. 반면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발언이 투표를 하는 선거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 결과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 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의 발언을 듣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그 판단의 기준이었다 이건 거죠. 그럼 파기환송심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내려갔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유죄 취지인데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기존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 네. 그러면은 판결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조건 하에서는 이 상급심 대법원의 판단은 파기환송심 법원이 뭐 기속한다. 이제 쉽게 말하면 따라야 한다고 여러 관련 법과 대법원 판례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파기환송심 법원은 이 대법원이 어제 내린 유죄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심 법원이 할 일은 이제 어제 대법원이 형량을 정하지 않았죠. 네. 양형, 즉 이제 벌금형을 할 것이냐, 혹은 벌금으로 한다면 얼마를 할 것이냐, 혹은 뭐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할 것이냐, 이 형량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될지가 궁금하거든요.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날 전에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여러 경험이 많은 이제 현직 판사들에게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얘기는 물리적으로는 빠듯하다. 빠듯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답변들이 이제 다수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 근거가 이제 남은 절차들을 보면요. 일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와야겠죠. 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검사나 이재명 후보 측에 이제 준비 서면을 내라고 요구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대법원과 달리 파기환송심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공판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공판은 날짜를 잡아서 통지하고 실제 공판 날짜를 잡아야겠죠. 뭐 이재명 후보가 좀 못 나온다, 날짜를 바꿔달라 할 네. 수는 있지만 네.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은 피고인이 2번 안 나오면 3번째부터는 피고인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물리적으로 한 달 이내에 재판부가 의지만 있다면 빠르게 선고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빠듯하긴 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빠듯하게 일정이 진행이 돼서 이달 안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형량에 따라서 이 후보 측이나 검찰 측에서는 다시 또 대법원에 재선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거는 사실 좀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에서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이 후보 네. 측에서 반발을 하겠죠. 네.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오면 검사 측이 반발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어느 쪽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또 대법원으로 재상고심을 갈 확률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확정 판결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재판이 계속된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쳐요. 그럼 대통령 임기 중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가 된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직을 잃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중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먼저 네. 이 부분을 따져봐야겠죠.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제 헌법 84조 조항 불소추 특권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 해당하는 소추가 진행 중인 재판을 의미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대법원이 어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재판부 그리고 이 후보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 각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을 진행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 후보 측에서 반발을 할 거고 재판을 네. 중지한다 이러면 뭐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이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게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재판을 계속 하느냐 이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릴 확률이 이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종환 기자와 함께 이 법리적인 부분, 쟁점과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선 이 빠른 선고 그리고 2심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의 결론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사실상의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고요. 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민주당의 비상선거대책회의, 당시에 나왔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보시고 정치권 반응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경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강한 목소리로 반발을 했습니다. 후보에 대한 교체 의견이 당내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비명계 인사들까지 한 목소리로 후보 교체 없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법부 규탄으로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의 민주당 선거 전략 자체가 좀 이제 중도층 공략이라든지 좀 외연 확장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전략의 변화가 좀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로도 읽혀요. 전략은 변할 수 없죠.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제 대선 후보 등록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경선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김동연 지사를 주겠어요? 김경수 지사를 주겠습니까? 이 두 분 다 10%가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럼 다른 후보를 줄 수도 없고 경선을 어떻게 치를 수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 외에 대안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대법원 판결은 저한테도 충격적이지만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 이걸 즐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유죄 판결로 피선고까지 박탈된다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런 공직선거법 이 조사가 가능하고 기소가 가능하거든요. 검찰이 기소만 하면 국민의힘도 400억 이상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검찰과 대법원이 정당의 전패를 가를 수 있고 대통령 후보의 전패를 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를 굉장히 후퇴시킬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강한 목소리로 또 민주당 측의 반발에 한 목소리를 보태셨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이제 후보 교체는 어렵고 뭐 대안이 없다는 측면의 관측도 있었고요. 자, 반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식적 판결이 내려졌다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고 지도부부터 후보들까지 모두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에 사퇴해야 된다, 후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입장은 오늘 나왔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좀 가름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국민 앞에 섰고 대제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들이민 것은 충격적이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습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하수인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시켜서 사면법 개정해서 셀프 사면할 거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사면하고 거기서도 벗어난다 그러면은 그건 독재자죠. 그건 히틀러예요. 그게 히틀러고 황제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차르고 이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의 상상력의 끝은 어딘지 이 독재의 끝은 어딘지 저는 어제 아주 끔찍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잠시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낸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조금 전에 서울 고등법원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로 날지, 그러니까 대선 전에 고법에서 판결이 날지 이 부분이 일단 관건이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절차가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심 법원으로 기록이 먼저 넘어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 일주일 이내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불과 어제 선고 나온 지 하루 만에 이제 오늘 기록이 넘어왔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조금 전에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더 해보니까요. 네네. 오늘 중에 뭐 확실하진 않지만 재판부 배당까지 오늘 바로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이 어느 정도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보인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남은 절차까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여전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지난 2심 재판부는 배제가 되죠. 재배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배당까지 오늘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이례적인 이 속도전, 고등법원에서의 판결도 좀 속도가 빠르게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수시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의 어젯밤 있었던 이른바 쌍탄핵 시도에 대해서 이거 비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불리한 판결을 좀 탄핵 테러로 대응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히틀러까지 등장을 했어요.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그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자는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위헌 법률 심판 청구도 또 2번이나 재판 중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현실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인 것이고요. 네.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저는 파기환송심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법원 대법관 10명이 예. 이건 명백한 유죄다. 근데 이걸 2심에서 이걸 무죄로 판결한 거 그거 말이 되느냐 사실 질책을 한 겁니다. 네. 저는 양심이 있으면 2심 판사 그 세 분은 저는 사퇴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배제를 넘어서 사퇴하셔야 된다. 명백하게 이 유죄라는 것이 명백히 판결이 됐고요. 이것은 저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1시간만 그 자료를 읽어보면요. 예. 백현동 사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정말 명백한 유죄예요. 뻔한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중을 상대로 한 그런 거짓말입니다. 네. 2014년에 국토부가 4번 공문을 보내도 꿈쩍도 안 하던 성남시가 갑자기 2015년에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4단계를 상향해서 민간업자가 7천억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네.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씨가 거기 브로커로 들어간 겁니다. 그 예, 회사에. 그 사람은 지금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지금 수감돼 있어요. 아니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그것을 종상향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왜 김인섭 씨는 왜 징역을 살고 있는 겁니까? 네. 이렇게 당연한 일을 당연하다고 하는 데까지 너무나 오래 그리고 너무나 어렵게 걸렸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이 또 있죠.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변수, 예상외의 변수들이 지금 어제 하루에만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향후 전국이 난망이긴 합니다. 우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의사대로 선거를 계속 강행해서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 그러니까 서울고법에서 이제 대선 전에 판결이 안 나올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기소랑 재판 다르다, 재판 진행돼야 된다, 이 입장이신 거죠? 그건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고요. 예.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 다 네. 언론인들이시잖아요. 법조인이시고. 소추란 뜻이 뭐냐. 소추가 일상생활에선 잘 안 쓰지만 그 말을 쓰는 법조인이나 언론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걸 기소라고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형사사항에 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일이 되니까 아니다. 그거 소추에는 그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는 다수설이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백현동이랑 똑같아요. 명백하고 당연했었던 일인데 막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은 이게 이런가 막 논란의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소추는 당연히 이제 그런 뜻인 것이고 예. 재판은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이 계속돼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박탈되면 그 공직도 바로 이제 박탈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면은 후보를 지금 빨리 사퇴하고 민주당 새로 후보를 네. 뽑아야 되는 게 당연한 민주주의의 상식인 것이죠. 이걸 또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뭐 법조항이 없다는 부분이 또 쟁점을 만들고 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제 정말로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에 정청래 의원이 SNS에 그런 글 남겼잖아요. 이제 헌법 84조에 입각해서 재판을 중지시킬 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 개정안이 실제로 추진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요. 헌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아니한다예요. 만약에 기소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으면 네.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재판은 예. 제외되기 때문에. 근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국가소추주의라고 해서 검찰은 기소와 수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수행이라고 하는 건 검사 입장에서 보면 공소유지지만 법원 입장에서 보면 재판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의 안정성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재판하지 아니한다라고 보는 해석이 다수설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또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을 통해서 예. 이 부분도 결정되어질 거라고 보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미국 법무부에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다 공소 취소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국민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법률적인 기소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하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걸 국민의 선택에 앞서서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후에 상정하기 전에 여야 합의를 위해서 잠시 또 정회한다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원래 이제 이 부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오늘 있을 예정이었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들 불러서 어제 있었던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좀 따져 묻겠다는 일정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한 번 국회에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자, 민주당의 이런 단일 대오 속에 대선 강행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이 후보를 막을 수 있는 건 사법 리스크뿐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일단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자면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28일부터 30일까지 물었습니다. 아직 대법원 선고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는 그러니까 미지수인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42%, 지지율이 공고한 상황으로 나왔고요. 이 지지율에 타격이 있을까라는 게 1차적인 물음이 되겠고 한덕수 전 총리의 이름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지지율이 13%로 나오는데 다른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조금이나마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빅텐트 단일화 논의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계속해서 손사래를 치고 있죠. 그래서 포함을 해서 3자 구도로 한번 봤는데요. 이재명 46%, 한덕수 31%까지 나옵니다. 가운데 이름을 비워놓고 국민의힘 후보들 이름으로 바꿨을 때 한동훈, 김문수 후보를 대입했을 때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차적인 물음, 이런 대법원 선고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어떤 변수가 될까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자, 어제 이후로 타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사법 리스크가 선반영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단은 지지층이 결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도층 싸움인데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는 것이 국민들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와 관련해서는 네. 34일 만에 대법원이 선고하고 9일 만에 심리를 끝내고 바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원합의체 2번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볼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올린 의견서대로 결정을 내렸을 건데 이미 그 대법원장의 행동을 보면 결정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게 일정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일단은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것들이 일단 중도층에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좀 다가왔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또는 김문수 후보나 이 한동훈 후보가 예. 그러면 국가를 잘 이끌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잘 못 보좌해서 파면되고 탄핵되고 그리고 내일 안에 협조자에 따른 측면에서는 네.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후보들의 경쟁력에 뭐 비상계엄 사태까지 같이 묶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선고로 한덕수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명분이 좀 흐려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화 명분 자체가 반 이재명이었는데 부위원장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지지 세력 측에서는 한 전 총리의 정치적 공간이 오히려 넓어진 것 아니냐라는 낙관적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가 이전에 이런 발언했었잖아요. 당 밖에 뭐 딱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지난번에 갤럽에서 나왔던 6% 지지율 여론조사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MBS 여론조사 결과는 뭐 상승세로도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긴 했거든요. 누가 상승세라는 거죠? 한덕수 전 총리.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지지층은 안 움직이겠죠. 판결이 나와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도인데 이분들은 범죄자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을 맡길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이 논쟁으로 국가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라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하실 것이고 당연히 영향을 저는 크게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네. 한덕수 대행과 저희 당 후보들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수였고요. 예. 한덕수 대행은 이제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 상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당 후보들은
아직 사실은 출마 선언조차 못한 거 내일입니다. 예. 내일 이제 후보가 확정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 당은 지금 2명의 최종 후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A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 입장에서는 B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 하죠. 예. 여론조사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덜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근데 내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그다음에 오늘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언의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이번 일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지표가 정확한 지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또 단일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경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내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이름을 올리는가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단일화 진행 양상도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원래부터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었죠. 세모 표시를 들었고.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의 캠프 분위기도 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토론에서 단일화 하더라도 나로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 발언이 있었는데 일단 이재명 리스크라는 무기가 또 쥐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보다는 욕심 쪽을 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후보는 당연히 나로 단일화 그게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긴 하죠. 네. 저희가 누구한테 양보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저희는 지금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지금 후보를 뽑아가고 있는 것이고 네. 저 역시 저희 당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이 이제 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모든 것은 민심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 그 다음에 어떤 민심이 나타나느냐 예. 그 지표를 보고 거기에 이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어쨌건 이게 그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이 마감이고 공보물이 인쇄되는 것이 네. 현실적으로는 7일까지는 끝내야 된다라는 것이 그때까지는 해야지 단일화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네. 선거판을 아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골든타임이 7일까지라는 건데 그 전에 촉박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이제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은 기술적으로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토론회하고 여론조사밖에 결국 없는 것인데 네. 이때 정도 하고 하면은 어쨌건 이 대의 명분, 이 역사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역주행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 대의 명분과 네.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지만 있다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빅텐트 단일화에 대해서는 제3지대에서 거론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뭐 이낙연 세밀의 상임고문도 한덕수 총리와의 뭐 면담에서 일정상 조금 미루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고 있고 뭐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뭐 단일화 논의는 선을 긋고 있긴 한데 자,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밖에서 지금 제3지대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단일화 전망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낙연 후보는 못 갈 거예요. 일단 기본을 잃어버린 것이고 지금도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선 경비를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마지막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개혁신당이 계속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는 네. 단일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런 단일화들이 좀 명분과 감동을 국민들께 줘야 되는데 네. 그냥 단지 이재명 후보 이기기 위해서 합치자 1+1은 2가 될 거다라고 하는 희망 회로일 네네. 뿐이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동시적으로 터져나왔던 어제 하루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세 분과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